유튜브나 각종 검색 엔진을 통해 오제 마법사를 검색하면 쉼없이 따라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마저 생소한 근본이 제도라는 단어인데요. 오제 마법사에는 당시 근본이 제도를 비판하고 금은본이 제도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프랭크 바움은 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메시지를 작품 속에 숨겨놨을까요? 이 재미난 뒷이야기를 찾아 동화박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전 유럽에 걸쳐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모여든 이민자 수는 20세기가 동트기 전 이미 2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했고 인디언과의 전쟁도 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공업화가 가속화되었고 돈벌이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농민의 삶은 더 암담했습니다. 연이은 가뭄과 디플레이션 때문에 소작농은 농토를 버리고 떠났고 지주들도 함께 몰락하는 등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처럼 미 대륙에도 제국주의가 꿈틀거렸고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필리핀이나 쿠바, 하와이, 파나마 등을 전략적 거점지로 취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상투를 잡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화폐가 폐지가 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미 정부는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양만큼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이 제도입니다. 1800년대 말 미국에선 통화제도로 근본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막아냈지만 당시 미국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금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이 원하는 만큼 화폐를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880년대부터 1896년 사이 물가가 20%대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지금에 비해 경제 구조가 단순했던 당시 디스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내다 파는 농업인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임대업을 하는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는 소작농에게 이자를 받고 땅을 빌려줍니다. 이자로 한 달에 $200를 받으면 농민은 $500의 이익을 내서 임대료 $200를 지불하고 나머지 $300로 쌀 3가마니를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본가는 임대료를 받아 쌀 2가마니를 살 수 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반값이 되면서 농민들이 얻는 이익은 $250로 떨어지게 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니 쌀 1가마니를 겨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200의 임대료를 받은 자본가는 물가가 하락한 덕분에 같은 임대 수익으로 4가마의 쌀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막장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금에 대한 보완제로 은을 함께 화폐 발행의 담보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금은본위제 또는 복본위 제도입니다. 당시 의회 안팎에선 근본위 제도와 금은본위 제도를 주장하는 정당들 간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 공화당 후보를 앞세운 자본가 계층은 근본위 제도를 지지했고 민주당 후보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앞세운 노동자, 농민 계층은 금은본위제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근본위 제도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이기게 되고 맥킨리가 25대 대통령이 되면서 근본위 제도는 굳건히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경제 사항이 오지의 마법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미 대륙 정중앙에 위치한 캔자스에 살고 있는 도로시는 전형적인 미국인을 상징합니다. 오주로 데려간 회오리 바람은 금은본위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이며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주는 은구두는 금은보니 제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집에 깔려 죽은 동쪽 마녀는 동부의 사업가와 은행가이고, 허수아비는 서부의 농민, 양철나무꾼은 노동자, 겁쟁이 사자는 인민당 출신 민주당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도로시 일행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로 가 사기꾼인 위대한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금보니 제도를 따라 워싱턴으로 가봤자 결국 맥키니 대통령을 만날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메랄드 시티가 온통 초록색인 이유는 당시 화폐로 통용되던 그린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목인 오즈는 온스의 약자로 금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뭔가 딱딱 잘 맞아떨어지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바움은 오즈의 마법사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은유한 것일까요? (1900년) 오즈의 마법사가 첫 출간된 후 6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용기 있는 소녀의 신나고 짜릿한 한 편의 모험 이야기뿐이었죠. 그러다 1964년 미국의 교사였던 헨리 리틀필드는 논문을 통해 오즈의 마법사에 숨겨진 정치, 경제학적 의미가 있다고 떡밥을 던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신한 비유에 지나지 않았는데 1990년 러거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로고프가 발표한 통화 알레고리로 본 오즈의 마법사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리틀필드의 해석을 한층 심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학계에 퍼지면서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오즈의 마법사 하면 따라붙는 연관어로 굳어갔습니다. 음모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즈가 도로시 친구들에게 건넨 선물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허수아비에게 준 졸업장에 빗대어 농민에게는 교육을, 양철 나무꾼에게 준 시계에 빗대어 노동자에겐 휴식을, 사자에게 준 훈쟁에 빗대어선 정치가들에겐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움은 진짜 자신이 생각하는 통화에 대한 정치적 선전을 목적으로 이 동화를 집필한 것일까요? 오즈의 마법사는 진정 정치 선동의 찌라시였을까요? 단언컨대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차례로 털어보겠습니다. 음모론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설은 오즈가 도로시 친구들에게 준 선물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게 왜 가장 웃긴 헛소리냐면요. 원작 소설에선 오즈의 선물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선 졸업장과 시계, 그리고 훈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작에선 실타래와 하트 모양의 봉제품, 그리고 물약을 주죠. 원작은 펼쳐보지도 않고 영화만 보고 얼버무려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음모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끝끝내 음모론이라고 우기겠다면 원작자인 프랭크 바움의 음모가 아니라 바움이 죽은 지 20년 후에 영화화한 빅터 플레밍 감독의 음모라고 해야 맞겠죠. 두 번째, 오즈가 금을 재는 단위인 온스의 약자라는 주장입니다. 바움은 집에서 4명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한편의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지어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이렇게 집에서 태어납니다. 프랭크 바움의 첫째 아들인 프랭크 2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상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명의 자녀가 이상한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A부터 N, O부터 Z로 나뉜 서랍장의 색인을 보고 오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898년 5월 7일이라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요. 이는 마닐라에서 드위 장군의 승리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다뤄진 신문이 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바움의 이념적인 성향이 인본주의보다는 보수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바움은 저명한 여성운동가인 장모 마틸다 게이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학작품을 써보라고 권해준 이가 장모였고, 많은 기고문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적 면모를 보여줄 정도로 장모와의 지적 친밀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분야에까지 진보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농민과 노동자의 고초를 대변하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집필했다면 인본주의 정신이 관찰되어야 할 텐데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그러한 정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칼럼에서 운디드니의 학살 사건을 지지하는 등
오히려 반인본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프론티어의 편집장으로서 은하 자유주조를 반대했고 오즈를 집필하기 3년 전인 1896년 타임즈 헤럴드에 맥킨리와 근본위 제도를 지지하는 시를 실은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그의 동화 속에 있습니다. 바움은 수십 편의 동화를 집필하면서 단 한 번도 잔인한 소재를 다루거나 이렇게 살면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도덕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움은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교훈 동화를 무척이나 경멸했습니다. 그의 동화는 순수했으며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이 팬들로부터 하루에 수십 통의 편지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지개 너머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지개 너머 저편엔 분명 자본가들이 득실되는 워싱턴이 있어야 하고 그곳엔 사기꾼들이 가득해야 해. 그것이 작가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동화의 부학에서는 동화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이야기, 동화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동화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동화 한 편을 매우 잘게 부수었다가 재조립하기를 반복하지만 저에겐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있는 그대로를 흐림없는 눈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화가 꼭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화를 특정 잣대로 규정짓는 것, 그리고 마치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작품 해설부터 서브컬처, 그리고 경제학 떡밥까지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 입체적으로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오즈 시리즈는 오늘로 마치지만 오즈가 100년 넘게 사랑받아왔듯 저희 동화의 부학에서도 앞으로도 도로시와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즈는 고전 동화에 대한 전복이며 이후에 나온 수많은 동화들의 롤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학 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